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이고 현재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둔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태 살아오면서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재작년 제 인생의 가장 쇼킹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 아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내를 공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 공장 일인지라 여자를 만나는 것도 공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처음엔 직장 동료로 눈인사만 하고 오며 가며 얼굴만 익히는 사이였는데 아내가 저희 작업장으로 전직이 되면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아내는 딱 봐도 어린 티가 나는 20대 초반의 아가씨였는데 시골에서 갓 올라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었죠. 아내가 착한 것도 착한 건데 어려서 그런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저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 몸을 벌벌 떨며 죄송하다고 90도로 고개를 숙이는데 이런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갔어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듯 했거든요. 제가 집안이 어려워 사회생활을 좀 빨리 한 편인데 매번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도 많이 당하고 사장에게 노동 착취도 많이 당했어요. 거기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어서 제가 사소한 실수만 해도 육두문자를 남발하셨거든요. 그러니 매번 주눅이 들어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어요. 이럴 때마다 공장에 나가기 싫어서 그만둘까도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했었는데 정말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나가곤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한 5년이 지나니 저도 이 생활에 익숙해졌고 일하는 것도 많이 숙련이 돼 실수도 잦아져 공장 생활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처음부터 아내에게 연민의 정이 느껴졌어요. 사실 사랑보다는 내가 저 여자를 좀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죠. 어린 나이에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속사정을 생각하니 딱했어요. 게다가 아내는 저보다 6살이나 어렸고 제 여동생보다도 더 어렸기에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진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경희 씨, 이러다가 힘든 일 있거나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요.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말은 좀 쌀쌀맞게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전부예요. 그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하세요. 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죠. 이런 제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이 되었던 걸까요? 아내는 제게 먼저 호감을 표하기 시작했는데 공장 안에선 조장님 하다가도 공장 밖에만 나가면 오빠라는 호칭을 쓰며 제 뒷공무니만 따라다녔어요. 이때부터 저희는 동료들 몰래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공장 동료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맣게 먼저 올라간다고 둘이 연애하는 걸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떻게 결혼 얘기를 하냐며 한동안 놀림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후 얼마 있다 공장 동료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었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인 친구 동료 하나가 저 끝에서 혼자 술을 홀짝거리며 마시더니 이내 술에 잔뜩 취해 절 향해 소리를 지르며 야 임마 너 경희 잘 데리고 가는 거야. 너 내가 경희 좋아했던 건 알았냐? 네가 경희 채가기 전에 원래 내가 경희 먼저 좋아했어. 아마 경희 너는 알 텐데 그치? 근데도 나 말고 저 태식이 놈 선택한 거지? 라고 하는데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제 아내도 얼굴이 시뻘개져선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분 술이 많이 취하셨나 보네. 생사람 잡지 말아요. 라고 하는데 친구 동료 옆에 앉은 반장님도 그 친구를 말리며 그만하라고 이미 지나간 일을 왜 이런 날 이야기하냐며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혼자 드러누우며 생쇼를 하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어 공장에 출근을 하니 그 친구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님 기억이 진짜로 안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요. 그리고 그 친구도 1년이 안 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 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였어요. 부잣집 사이로 들어가면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죠. 저와 아내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함께 갔었는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호텔 결혼식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때는 더 보기 힘든 풍경이었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내심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신부를 부러워하는 건지 아님 신랑을 부러워하는 건지 집에 오는 내내 입이 대빨 나와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괜한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아휴, 나는 부모복이 없으니 사는 것도 이렇게 사나 봐. 내 팔자야. 내일 또 공장이나 나가는 팔자지. 라고 하는데 아내의 투덜거림에 할 말이 없었어요. 이 말들이 다 사실이니까요. 저희 부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서로 태어나길 가진 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니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지하 단칸방에서부터 신혼을 시작했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애초부터 꿈을 크게 갖지 못하는 게 어차피 이런 현실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죠. 평생을 공장 다니면서 운이 좋아 잘리지 않는다면 애 하나 정도는 낳고 그 애 대학까지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는 게 그게 성공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는 이런 팍팍한 삶에서 점점 옹졸해갔고 남한테 베푸는 것조차 하지 못했어요. 무조건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인 그런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죠.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환경이 이 정도로 사람을 메마르게 만드나 싶어 정말이지 가난이 징글맞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는 제가 옆집 아이한테 삶은 계란 하나를 주는 것까지도 난리를 쳤어요. 아, 그 집 부모가 우리한테 뭐 하나라도 갖다 준 적 있어? 아, 왜 비싼 달걀을 걔한테 주냐고. 내가 언젠간 쟤네 집에서 달걀 하나 갖고 온다. 라며 눈을 흘겨뜨는데 옆집 애가 아무것도 못 먹고 부모를 기다리고 있길래 안쓰러워서 달걀 하나 준 거라고 해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씩씩거렸죠. 이런 아내는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게 본인의 꿈이며 제일 큰 목표가 되어버렸고 저는 이런 아내를 볼 때마다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자식을 낳으면 좀 달라지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맘 같아선 좀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내가 돈도 없는데 무턱대고 애부터 낳는 건 싫다고 하여 미루다 임신이 된 거죠. 저는 아빠가 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아내는 돈을 쓸 생각에 걱정부터 하더군요. 그놈의 돈 하는 아내에게 화가 났지만 임신을 한 상황이라 화도 못 내고 꾹 참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아내의 걱정이 아이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아이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큰 장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아기가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장이 한번 꼬여 괴사까지 되었다고 하였죠.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던지 아내도 그런 아기를 보곤 오열을 하더라고요. 의사선생님 말로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산모 뱃속에서 장 탈장이 되고 양수에까지 노출이 되어 있으니 장이 늘어나고 꼬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곧바로 1차 수술을 진행하였어요. 팽창된 장이 다 들어가지 못하면 또다시 2차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아이 수술비가 없어 진땀을 빼며 여기저기서 돈을 구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로또를 사며 제발 우리 딸만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근데 제 모습을 보는 아내는 로또 사는 돈도 아깝다며 그 돈으로 애 수술비나 보탤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요령을 피우려고 하냐며 야단을 떴는데 이렇게라도 내 딸 살려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아내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냈고 성질을 냈어요. 돈이 없어서 아이 치료를 하지 못하는 제 심정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렇게 저희 딸은 2번의 수술을 받고 나서야 장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치만 워낙 몸이 약하게 태어난 딸은 평생 잔병치레를 달고 살았고 한 달에 2번은 응급실에 가며 1년에 한 번은 꼭 입원을 하게 되는 건강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돈이 없어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었죠. 아내도 이런 딸을 위해 야간 근무까지 하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투잡, 쓰리잡까지 뛰며 돈을 벌었지만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잠까지 줄여가며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에 갑자기 아내가 잘 다니던 공장을 말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딸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아픈 아이를 돌봐야겠다는 아내의 이유였고 무턱대고 제게 당신은 그냥 앞만 보고 돈만 벌어. 우리 다정히 살리려면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말없이 희생하며 가장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제게 몇 년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이 일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딸아이가 또 한 번 급성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공장에 있으니 아내가 혼자 애를 입원시키고 간호를 한다고 했어요. 저희 집은 아이의 입원이 워낙 일상이 된 일이어서 저도 야간까지 일하고 병원에 가본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저녁 늦게 오면 어차피 면회 시간도 끝나니 그냥 걱정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애비된 심정으론 야간에 일을 하지 않고 당장이라도 딸아이에게 가고 싶었지만 병원비와 입원비를 생각하니 몇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고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딸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운전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며칠 뒤면 딸의 생일이라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으니 마음에 안 좋았죠. 가서 자는 모습이라도 잠깐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새벽 3시에 병원에 갔어요. 자고 있는 아내를 생각해 아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갔죠. 입원실에 들어가 간호사에게 보호자임을 밝히고 입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 간호사가 갸우뚱한 표정을 하곤 보호자를 불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호자라니까 기어코 안에 계시는 보호자를 불러준다는데 아내가 또 난리를 칠게 뻔해 난처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내가 병실 밖으로 나오는데 절 보더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며 아니 왜 왔어? 집에 가서 쉬지. 애 자니까 그냥 가. 약 먹고 겨우 잠들었어. 응? 얼른 가. 라며 제 등을 떠미는데 이런 아내의 태도가 뭔가 수상했고 아이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이런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하고 무작정 병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또 워낙 애한테는 끔찍해 아내도 아차 싶은 것 같았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니 딸아이는 생각보다 멀쩡한 모습으로 링거도 한 개만 꽂고 자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에이씨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본인이 더 놀래 어머 라는 소리를 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쳐다보며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누가 또 있어? 라고 하니 바닥 쪽에서 중얼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저는 딸 침대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가 절 막아서며 거긴 왜 옆에 보호자가 내는 소리야. 애 봤으니까 이제 얼른 가. 내일 일도 가야 되잖아. 라고 하는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옆에 보호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보호자 침대가 아예 펴져 있질 않았으니까요. 전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딸이 누워있는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대자로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인기척에 그 남자도 절 봤고 그 깜깜한 병실에서 그 의문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너무 놀래 큰 소리로 너 누구야? 라고 하니 그 남자가 바닥을 슬슬 기어 밖으로 나오며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또한 아내를 바라봤고 아내는 눈을 질끈 감으며 망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는 밖으로 나온 그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고 그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까무러쳤어요. 그 사람은 바로 10여 년 전 저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던 그 동갑의 동료였거든요. 그 외에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한 아내를 사모했던 그 친구 말이에요. 10년 만에 만나게 된 그 친구는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고 추레한 옷차림과 수염, 머리가 덥수룩했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 친구가 나오자마자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놈도 눈이 반쯤 풀려선 야 최경이 너 거기 안 서? 라며 아내의 뒤를 쫓더라고요. 저 또한 그 두 사람을 쫓기 시작했는데 이내 아내는 친구놈 손에 잡혀 그놈에게 사정없이 가격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놈에게 달려가 너 이 새끼야 지금 남의 마누라한테 뭐하는 짓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저의 말림에도 그놈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야 이 여편네야 병원에 있는 척하더니 이놈은 누구야? 이놈은 누군데 너한테 마누라라고 하냐고. 그때 그 나이트에서 만난 젊은 영계가 이놈이냐? 이놈한테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돈다발 안겨주면서 사랑한다고 했냐고 라는데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제정신이 아닌 그놈의 멱살을 잡으며 야 이병진 너 내 마누라한테 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라고 하니 그놈은 그제서야 밝은 데서 보니까 이제야 알겠네. 너 이 여편네랑 아직도 붙어 살고 있었냐? 라며 믿기 힘든 얘기를 폭로하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황급히 그놈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놈이 아내까지 밀치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네 마누라가 34억이나 되는 로또에 당첨된 건 알고 있었냐? 그것도 5년 전에. 5년 전부터 저 여자가 너를 깜빡 속이고 있었다고. 라는데 아내는 지금 저 인간 술 마시고 헛소리 하는 거라고 절대 아니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야, 나 술 안 취했고 멀쩡하니까 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했고 그놈은 언젠간 절 찾아와 이 모든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놈 말로는 아내가 5년 전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을 때 자기도 같이 있었다는데 그 둘은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또도 본인이 사라고 해서 구매를 했다는데 심지어 당첨금도 같이 수령하러 갔다는 겁니다. 증거 사진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돈을 받자마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배우자한테 숨기고 이 돈으로 우리 평생 몰래 연애를 하자고 했다는데 5년 전이면 아내가 아이를 핑계로 일을 그만둔 그 시점이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그놈과 함께 따로 집을 얻어 밖에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고 저희 딸은 아파서 돈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할 때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살림 차린 집도 데려갈 수 있다는데 그놈의 말은 전부 다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폭로하는 이유가 아내가 요 근래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너무 분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 아내는 제 앞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숨기려고 한 건 아니라면 여보, 저 인간이 일부러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숨길 생각 추호도 없었어. 근데 저 인간이 숨기자고 먼저 한 거라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당신 사랑해. 라는데 아내의 말에 눈이 돌아가 멱살을 잡으며 배가 아파서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을 때 너는 수십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한 번 안 낸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네가 엄마 맞냐고 인간이 맞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 친구놈이 낄낄거리며 야, 이 등신아, 너는 그냥 이 여자한테 보험 같은 남자야. 네 마누라가 나한테 그러더라. 나중에 지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지를 간호해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데리고 사는 거라고. 너 여태껏 저 백녀한테 속은 거라고. 라는데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나한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한테는 다 말할 정도였다니 나는 대체 저 여자에게 무슨 존재인가 했어요. 당장이라도 그 연놈들 없애버리고 싶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찼는데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면서도 저랑 살 땐 그렇게 돈돈돈 거린 거 아니냐고요. 그래요. 남편인 나한테 로또 당첨된 걸 숨겼다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픈 아이 병원비 한 번을 안 내고 딴 놈이랑 저짓거리 하고 다니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나는 남편이어도 아이는 지 피가 섞인 지 새끼 아니냐고요. 처음에 아내가 변한 것도 가난한 환경 때문에 욕심이 많아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는 원래부터 성격이 저렇게 개쓰레기였던 거였네요. 저는 당장 이혼 소송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전부 다 뺏어올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니 로또 자체는 제가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 분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아주 오랫동안 곰곰이 이 두 것들을 어떻게 매장시킬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부터 친척 그리고 지인들에게까지 전부 다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아내에게 달라붙으며 돈을 떼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 아내에게 투자자라는 사기꾼까지 붙기 시작했죠. 아주 무섭게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전 그 틈을 타 저 또한 이혼소송 진행을 하였어요. 근데 제 얘기를 다 들으신 변호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친자검사를 진행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제가 10년 동안 키워온 내 딸이 실은 내 딸이 아니면 어떡하지 싶었죠. 근데 이런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저희 딸마저 제 딸이 아님으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까지 더해 아내에게 법적으로 유책의 책임을 물 수 있었고 그 아이의 친부가
그 친구놈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들고 친구놈의 부자 와이프를 찾아갔습니다. 그놈이 제게 엿을 날린 것처럼 저도 그놈 앞에서 아주 큰 엿을 날릴 기회가 온 거죠. 그놈 술김에 홧김에 복수심에 제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놈 지 장인 어른에게 기싸대기 한 대 맞고 그 집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쫓겨났고, 제 아내인 쓰레기 같은 여자도 결국 로또로 당첨된 돈을 전부 다 뺏기게 되었어요. 이미 사기까지 당해 돈 절반은 날린 상태였는데 거기에 로또 당첨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며 협박까지 해댔대요. 실제로도 로또 당첨이 되면 사람들에게 돈을 다 뺏겨 금방 날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상황을 노리고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거죠. 거기다 아내는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니 모든 걸 다 잃고 났을 때 저한테 와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나 나나 정말 무일푼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다시 살아보자. 지난 10년 동안 우리 부부였잖아. 그리고 딸애는 그 새끼한테 데려다가 키우라고 하면 돼. 라는데 그 말에 그 여자를 바닥으로 밀치며 너는 정말 사람도 아니라고 했네요. 나는 내 딸이 아니었음에도 한 번에 맘 정리가 안 되는데 너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냐고 했어요. 진짜 내가 본 인간 중에 제일 최악이고 쓰레기라며 너 같은 인간은 진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재판 결과 나오는 대로 이혼하고 위자료랑 손해배상도 제대로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너한테 다시 소송 걸 거라고 했네요. 그러니 제 다리를 붙잡으며 손이 발이 되게 비는데 더 과간인 게 이미 돈 맛을 알아버려서 어디 가서 학금일하면서 돈을 못 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여자한테 야, 너 왜 그래? 원래 그 자리가 네 자리고 네 위치야. 넌 평생 그런 일 하면서 지옥 속에 살아야 된다고. 라며 더러우니까 나 만지지 말라며 그 자리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승소 후 전처에게 받은 위자료랑 손해배상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했어요. 사실 딸이었던 그 아이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게 괴로웠거든요. 부모도 아니었던 제가 이런 마음인데 전처라는 애미는 지 자식이 아파도 버릴 생각부터 하니 그 여자 인성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아는 지인한테 전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전처는 숙박업소에서 숙식 해결하며 청소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집 하나 구할 돈이 없어 그러고 살고 있는 게 아주 속 시원했습니다. 절 호구 취급하며 이용했던 그 10년을 그 여자도 똑같이 받아봐야죠. 비록 지금은 제 곁에 아무도 없지만 평생 그러고 살 뻔한 거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학창 시절 내내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내 집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장모님하고도 자주 보는 사이예요. 늘 같이 붙어 있으니 친구에서 연인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고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공부 취향이 비슷했기 때문에 서울 쪽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여 같은 과에 다니게 되었는데 아내는 누가 봐도 섹시하고 완벽한 몸매를 가진 데다가 성격도 활발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으며 대학 시절을 보냈고 인기가 없는 저는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으니 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시샘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대학 생활을 만끽하며 사랑을 키워나갔고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교수님 추천으로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1년을 더 공부하여 원하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돈을 모아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양가 허락을 받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집에 개를 키우고 있다는 건 알았기에 임신 준비할 거면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애들이랑 떨어지면 힘들어하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딱 몇 개월만 데리고 있다가 내가 서서히 엄마 집으로 보낼게.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최대한 우리 애들이 자기 옆으로 안 가게 조심하고 또 조심할게. 응?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믿었기에 몇 개월 동안 꾹 참았습니다. 저는 사실 개는 좋아하지만 집에서 개 키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별말 안 하고 넘어갔지만 몇 개월 동안 개한테 집중하다 보니 저와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기에 개 때문에 매일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 3명을 꼭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결혼 전부터 말했었는데 3명은커녕 1명조차 낳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걔를 아내가 데리고 자니 그런 관계를 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아이를 빨리 갖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걔를 키우며 살면 되니 천천히 갖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싸움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도 처음에 했던 약속은 지키지 않더군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예쁘고 상냥했던 아내에게 장점밖에 안 보였는데 결혼을 하고 몇 개월 뒤 걔를 친정집에 다시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더 아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기에 꾹 참고 밤에 손을 잡을 때면 무슨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의 요구를 늘 거절하더군요. 그러면서 작은 방에 걔를 안고 자는데 정말 자존심 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걔랑 살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걔 2마리가 인생의 전부라면서 그런 관계는 한 달에 2~3번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문제로 아내와 심각하게 싸우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였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늘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같이 했기에 가사 일은 서로 분담을 했고 식사 준비는 아내가, 청소나 그 외 빨래는 제가 다 했어요. 급여도 각자 통장으로 받아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만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합의를 봤거든요.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아내의 월급은 저보다 2배 정도 많이 받고 있어요. 점점 저와 관계를 갖지 않으려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갔고 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이틀에 1번 정도 만나 사랑을 나누었는데 아내도 그걸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잠시 지하 주차장에 간 사이 아내 전화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보니 김 차장님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원래 서로 핸드폰은 잘 안 보고 받지도 않으니 벨이 울려도 신경 쓰지 않고 놔뒀는데 벨소리가 끊기더니 이내 다시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전화인가 보다 생각해서 아내가 오면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는 순간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너무나 다정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는데 첫 마디가 자기,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남편 오늘 늦는다길래 잠깐 들리려고 밖에 나왔어. 지금 가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욕을 하며 누구냐고 물어보니 전화를 다급히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아내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 말았고 아내가 지금까지 절 거절했던 그 이유가 아내의 전화기 속에 있는 그 판도라의 상자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 남자친구와 있었던 모든 동영상과 문자 내용을 포함해 수백 가지 있더라고요. 그 남자와 이런 사이니 당연히 저와 자는 것도 거부하고 아이를 갖는 것까지 싫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니고 너무나 깊고 깊은 사이인 걸 깨달았고 그제서야 모든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했으며 아내의 배신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아내를 지금까지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걔를 집에서 키우는 걸 싫어해서 빨리 친정집에 보내라고는 했지만 몇 개월만 데리고 있겠다는 약속을 1년이 넘게 지켜지지 않았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꾹 참고 왔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질 않았고 아내 회사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다가 출근을 해도 오후 4시면 퇴근하는 회사인데 이상하게 아내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지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자기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들어온 아내에게 누구냐고 따지듯이 물어보니 아내는 당황해하면서 모른다고 발뺌하더라고요. 사진이랑 영상들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아내는 사실
자기가 군대 가 있을 때 회사 직장 상사였는데 남자친구 있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들이대더라고. 직장에서 인기 있는 남자였는데 다른 여자들은 다 피하면서 나한테만 대시하길래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말았어. 힘들었을 때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라 쉽게 밀쳐내기가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친정에 걔 데리고 가 있으라고 말을 하고 진지하게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힘든 판단을 내렸습니다. 걔는 친정에 놔두고 몸만 오라고 했더니 처음엔 절 설득시키려고 하길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봐줘야 하냐? 어? 그렇게 봐주다가 이 사단이 벌어진 거 몰라서 지금 그래? 그럴 거면 걔랑 같이 거기 살고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을 했더니 아내는 미안하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폭풍 전야가 끝난 어느 날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3박 4일 동안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친구들이랑 가는 줄로만 알았고 우연히 몇 달 뒤 같이 갔다던 친구들과 밥을 먹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놀러간 이야기를 꺼냈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 친구 한 명이 네? 무슨 여행이요? 아, 그거 원래 가려고 했는데 우리 신랑이 여자들끼리 그렇게 오랫동안 놀러 가는 거 위험하다고 하도 반대해서 못 갔었어요. 그래서 무산됐어요. 어? 뭐야? 설마 나 빼고 너희들끼리만 간 거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친구들과 가기로 한 여행은 무산이 되어 가지 않았고 그 직장 상사와 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아무 말도 안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보고 싶었고 뒷조사해주는 업체에게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3일 후 업체로부터 사진이 포함된 메일이 왔고 메일을 열어보니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는데 사진들 중에는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둘이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 등등 엄청나게 많은 불륜의 현장들이 있는 겁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에 화가 나서 퇴근하고 집으로 온 아내에게 아직도 그놈을 몰래 만나냐고 물어보니 여행 간 게 걸린 뒤로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그 사진들을 던져버렸고 아이씨, 안 만난다고? 그럼 이놈들은 누구야? 어? 네 핸드폰 속에 봤던 그놈하고 똑같은데 왜? 쌍둥이라도 만나는 거야?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 너 거짓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한다. 연기 정말 끝내주시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발뺌을 하는 듯 했으나 제가 던져버린 사진들을 보더니 결국 모든 걸 자백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아, 짜증나.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개 키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 몇 개월 키우는 거 잘 참아왔으면서 조금만 더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니? 어? 이제부터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퇴근하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냐? 어? 하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화가 났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겼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했고 밥맛도 없고 회사 생활도 별 의미가 없는 데다가 삶의 의욕마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집에서는 걔하고만 놀고 저하고는 대화는 일치 안 하고 식사 준비를 포함한 집안일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혼자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뜻밖에도 아내는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못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을 안 하겠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이혼 이야기를 꺼내도 듣지를 않으니 저희는 한 집에 살긴 했지만 늘 냉랭한 기운이 맴돌았고 그냥 남남이었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기에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짐을 싸서 집을 나와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아내의 큰언니와 큰오빠도 전부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결혼을 할 때 집안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걸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저의 소식을 알게 된 장모님께서 술 한 잔 사줄 테니 할 이야기가 있다며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술집에서 만난 장모님은 김서방,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이 전부 이혼했잖아. 그래서 우리 막내딸만은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네. 그간 계속 용서해줬지만 이번 마지막 한 번만 우리 딸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장모님을 장모로서 좋아했기 때문에 장모님만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장모님을 보니 저도 모르게 다시 흔들리고 말았고 장모님께 앞으로 아내와 이야기를 잘해서 결혼 생활 유지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술을 주거니 받거니 마시기 시작했고 그렇게 마시니 어느덧 약간의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아, 장모님, 아내가 바람기도 많은데다가 남자를 너무 밝혀요. 라고 하소연을 하니 장모님은 뜻밖에도 딸이 그런 건 본인을 닮아서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바람을 피우다 장인어른께 걸려 이혼했는데 그걸 딸이 닮은 것 같다며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님은 이거 김서방이 기분 나쁘게 안 들어줬으면 좋겠어. 저기 딸한테 들었는데 자네도 그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자네는 정말 바람핀 적 없었어?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결혼 후에도 술집 갔다가 몇 번 헌팅해서 만난 적이 있었고 걸리지 않았었기에 조금 찔리긴 했습니다. 그런 적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렸어요. 장모님은 과부가 된 지 20년이 넘었고 남자 때문에 이혼해서 지금까지 그 죄책감 때문에 남자를 안 만나왔는데 이제는 너무 남자가 그립다며 저에게 기대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술이 약하신 분이라 소주를 그렇게 연거푸 마셔버렸으니 제품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택시를 타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모셨고 장모님은 약간 글래머 스타일이라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눈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래선 안 되겠지만 참을 수가 없었고 그날 밤 저희 집에서 장모님과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니 해장국을 끓여놨다고 하시며 본인이 딸 대신 아내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를 욕했던 제가 장모님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말았으니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말았어요. 그 후로 장모님과 만나 가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언제나 싹싹하고 활달하고 상냥했던 아내는 본인이 바람핀 걸 저에게 걸린 이후로 기가 많이 죽어있더군요. 제가 장모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데다가 아내와 이혼할 마음으로 아내와 늘 싸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와 어린 시절부터 사랑한 순수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던 아내가 치근한 데다가 아내가 피해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걸리지만 않았을 뿐 아내 몰래 실수는 했었잖아요. 저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고 그 이후 아내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가정생활에 더 충실하였으며 제가 원했던 아이들을 낳아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는 바람 안 피겠다는 아내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밤 12시가 넘어 들어온 적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끼가 있는 여자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저는 아내에게 또 바람 피우냐고 그렇게 남자가 좋냐고 물어보았고 아내는 뭐래? 근데 이상하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 욕구가 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거 있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서 저번에 그 사건 이후로 꼭 참아왔는데, 당신 혹시 나 말고 다른 곳에서 나 몰래 힘쓰고 오는 거 아니야? 예전에 비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더 묻고 싶네. 나 말고 딴 여자 만나니? 하며 말을 하는데 전 정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요 근래 장모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아내보다는 더 적극적인 장모님에게 빠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큰 소리도 못 치겠고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 폈던 걸 생각하니 정내미가 떨어져 키스조차 하기 싫었거든요. 애매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뿐인 남동생이 저희 집으로 무작정 가방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형, 나 집 구하려고 해도 도저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한 3개월만 여기 살게 해주라. 그 전에 구해지는 대로 바로 나갈게. 아, 형수한테는 저번 달에 말해놨는데 모르는 걸 보니까 형한테는 말 안 했나 보네. 내 방 어디야? 하고 말을 하는데 당황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저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다면서 집에 다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아내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동생을 먼저 보더니 도련님 어서 와요. 와, 도련님은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점점 남자다워져요? 이러니까 내가 도련님한테 더 잘해주고 싶잖아. 라고 하며 안아버리는 겁니다. 그 행동은 누가 봐도 이해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왠지 예전부터 만나온 사람처럼 의심가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마누라 씨. 어릴 적부터 잘 아는 사이긴 해도 다 큰 어른끼리 껴안는 건 좀 아니지 않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에이, 형, 그냥 누나고 형수인데 형이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아무런 감정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형님. 하며 동생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내가 형이 요즘 내가 남자를 만난다며 의처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피곤해 죽겠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동생은 형수에게 내가 들어왔으니 다른 놈들하고 만나지 말고 내가 대신 놀아줄게요. 라는 농담을 하는데 둘의 대화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네가 놀아주긴 뭘 놀아줘. 어린 게 어른들의 세계를 알아? 네가 그렇게 밤의 능력이 대단해? 언제 한번 확인해봐야겠는걸? 우리 코 찔찔이가 얼마나 컸을까나? 하며 남편은 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며 지들끼리 웃는 겁니다. 그딴 야한 농담을 남편과 형 앞에서 하는 건 화를 돋구는 일이라고 정색하며 말을 하니 두 사람은 동시에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쏘아붙이며 말을 하더군요. 아내와 동생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뒤에서 보니 부부 같아 보였고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 자기들끼리 옆구리를 찔러대며 낄낄거리는데 정말 열이 받더군요. 그렇게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고 저를 부르는데 동생은 제자리인 형수 옆에 딱 앉아서 반찬도 입에 넣어주고 히덕거리는데 눈에서 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오랜만에 본 사이인데다가 어릴 적부터 친했다고 했지만 이건 정말 정도가 너무 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내와 동생이 부부 같고 제가 이 집에 갑자기 들어온 불청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술을 좋아하는 둘은 소맥 파티를 오랜만에 하자며 빠르게 술상을 준비했고 첫 잔부터 소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동생의 대화는 아까보다 더 진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동생은 아내에게 형수, 얼마 전에 형하고 대판 싸웠다며? 왜 싸운 거야? 하고 물어봤고 아내는 아니, 연애 시절 때는 밤의 능력이 너무 좋은데다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괜찮았거든? 근데 내가 잠깐 바람 폈다고 다시 돌아왔는데 한 달 전쯤? 어, 그때부터 밤만 되면 힘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는지 픽픽 쓰러지는 거야. 게다가 일주일에 서너 번 했던 게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하는 거 있지.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굳이 왜 제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도련님과 형수 사이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더군요. 그러면서 동생은 어? 형 힘 좋을 텐데? 왜 힘 안 쓰고 아끼는 거지? 하며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넘기고 싶어서 이상한 헛소리 그만 짓거리고 술이나 마시자고 말을 하였고, 그렇게 마시다 보니 술에 약한 저는 금방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 12시가 되어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어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고, 새벽 3시가 조금 안 될 시간에 소변이 마려워 깼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저는 두 사람이 보이지 않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조용히 방을 뒤져보니 작은 방에서 동생과 아내의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문을 열어 제끼고 싶었지만 꾹 참고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서로를 너무나 아껴주는 사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저는 장모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했지만 아내와 동생이 제 눈앞에서 하는 그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는 생각에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고, 그 이후로는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아내와 동생의 모습은 정말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내와 동생은 제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잠깐 놀랄 뿐 들킨 거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은 눈치였고, 두 사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동생은 제 앞에서 형수와 예전부터 만나왔고 이 순간부터 자기가 형수를 책임질 테니 형수를 놔주라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내 역시 도련님과 살 테니 이혼해 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과 아내는 뻔뻔하게 짝이 없었고 저는 이혼해 주겠다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말을 해주고 그 더러운 방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끝이 났고 동생과도 형제의 연을 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은 동생과 왜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고 계세요. 만약 말씀드리면 쓰러지실 게 뻔했거든요. 이제 아내와 동생이 같이 살든지 말든지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으며, 저에게는 저를 아껴주고 제가 사랑하는 장모님이 계시기에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장모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내에게 복수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으며, 현재는 동거를 하며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달라는 친구의 당부에 따라 어느 봄날 강남의 한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서로 안부를 주고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수도 왔구나. 와줘서 고맙다.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결혼식을 왜 이렇게 성대하게 해? 야, 나는 재혼이지만 와이프는 초혼이잖아. 그렇긴 하네. 아무튼 재혼 축하한다. 새 신랑 신수가 훤해졌네. 영계 마누라가 좋긴 좋은가 보다. 너도 그러고 있지 말고 장가나가. 내 팔자의 장가는 무슨. 신부 대기실에 들러 사진을 몇 장 찍고 나오니 로비는 더욱 붐비고 있었다. 그때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여성이 한 명 서 있었다. 신부 측 자리였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우아한 중년의 여성. 진수야, 저쪽에 혼자 서 계신 분은 누구야? 혹시 너희 장모님? 맞아. 우리 장모님이야. 꽤 미인이시지?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젊어 보였고 워낙 미모가 출중해 배우 견미리를 떠올리게 했다. 너희 장모님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솔직히 말하면 신부보다 장모님이 더 눈에 띄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진짜야. 장모님이 내 신부라고 해도 믿겠는데. 진수의 아내는 27살. 친구보다 13살 연하였고 그의 장모님은 55살. 우리와 차이는 겨우 15살. 사실 신부나 장모님이나 나이차가 별로 나지 않는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던지 그 순간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소유욕이 피어올랐다. 평소 연상녀를 자주 만나왔던 내게 친구의 장모라는 타이틀은 더없이 강렬한 끌림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우연히 친구 모임에 따라 나갔다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친구의 장모님 박영숙, 올해 55세,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다. 견밀히 닮은 친구 장모. 나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지만
그녀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결혼식장에서 짧게 인사만 나눴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영숙 씨 정말 미인이시네요. 이런 분이 주변에 계셨으면 진작에 소개해 줬어야지. 참나. 호호. 고마워요. 정수 씨라고 했죠? 정수 씨도 참 멋지시네요. 그녀의 밝은 웃음이 눈부셨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럼 선남선녀끼리 한잔할까요? 자리를 옮기지 않고 내 옆에 머무는 걸 보니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런 모임에 자주 나오세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친구가 하도 괜찮은 사람들 많다고 자랑을 해서요. 혼자 사세요? 어느 동네에 사세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연달아 던지는 질문에도 그녀는 실은 기색 없이 성심껏 대답해 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잔이 오갔고 어느새 우리는 한층 가까워져 있었다. 며칠 뒤 밤 10시 조금 넘었을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모임에서 봤던 영숙인데요. 친구 장모였다. 어쩐 일이세요? 술 한잔하다 정수 씨가 생각나서요. 술 자주 드시나 봐요. 아직 청춘이십니다. 아니요. 지금 거의 끝나는 분위기라 저는 먼저 간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모임이 몰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수 씨는 뭐 하세요? 그냥 혼자 맥주 한잔 하는 중이에요. 어머, 혼자 술 마셔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시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럼 저 가도 되나요? 저도 한 잔 주실래요? 네. 아니 드시겠다면 주긴 하는데. 근데 밤이 늦었는데 괜찮겠어요? 호호. 저 과부인데요 뭘.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추파라도 던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추파요. 오히려 좋은데요. 그 말 듣고 보니 은근 기대돼요. 호호. 암튼 괜찮으시다면 주소 찍어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정수 씨, 저 왔어요. 아, 어서 와요. 근데 친구들 버리고 혼자 와도 돼요? 다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신랑 밥 해줘야 한다며 먼저 간 친구들도 몇 있고. 자네 맥주를 따라다 줬습니다. 한잔 하시죠. 한 모금 홀짝이다가 말하네요. 정수 씨, 소주 마시면 안 될까요? 오늘 하루 종일 맥주만 마셔서 배도 부르고 저 맥주 별론데. 그럴까요? 그럼 안주 뭐로 시켜드릴까요? 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김치찌개를 배달시켜 소주를 마셨습니다. 오늘따라 소주가 정말 맛있네요. 아무래도 정수 씨랑 마셔서 술맛이 더 나나 보네요. 저도 영숙 씨랑 단둘이 있어 그런가 더 땡기긴 하네요. 근데 정수 씨, 그냥 술만 땡기고 다른 건 안 땡겨요?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참긴 왜 참아요. 너무 참으면 몸에 살이 생겨요. 그나저나 괜찮겠어요? 이미 많이 마시는 것 같던데. 정수 씨한테 오면서 술 다 깼는데요 참. 그리고 정수 씨, 우리 말 놓으면 안 될까요? 저 불편해요. 네? 아니 그래도 미안해서요. 안 해요. 저 정말 괜찮으니깐 말 놓으세요. 알았죠? 응, 그래 그럴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어느새 두 번째 소주병이 바닥을 보입니다. 절 뚫어져라 바라보는 영숙이 이미 눈이 풀렸더군요.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는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환장하겠대요. 뻔하잖아요. 밤늦게 찾아와 술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건 집주인 맘대로 하란 소리잖아요. 더군다나 20대 청춘도 아니고 나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거친 50대인데 말이죠. 더군다나 그녀가 먼저 땡기면 참지 마라. 추파는 얼마든지 던져도 상관없다 하였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친구의 장모를 내 여자로 만들기까지. 저는 취기가 돌아서 그만 마시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화장실을 다녀온 영숙이 딱 한 병만 더 마시자고 하네요. 그러더니 자기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옵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정수 씨, 괜찮죠? 응. 괜찮고 말고 한 잔 따라봐. 13살이나 연상녀에게 마치 하대하듯
배 찰싹 달라붙어 팔짱까지 끼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남녀가 사단이 안 난다는 게 이상할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올해 40이 된 노총각입니다. 월 400 정도를 버는 흔한 직장인이죠. 회사에서 5분 거리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25평짜리 아파트를 임대해 생활하고 있죠. 32살 때 만나 5년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파혼한 게 아직까지 미혼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후 서너 번 소개팅도 나가보고 짧은 연애도 해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렇더군요. 연봉은 얼마세요?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내 주변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없이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싱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돌싱 형님을 따라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늘 또래의 여성들만 만나오다 처음으로 연상녀들과 어울려 보니 마치 천국이 따로 없더군요. 놀랍게도 저는 아주머니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게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그분들은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마음이 통하면 망설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관계도 제겐 신세계나 다름없었죠. 처음 클럽에 간 날 나는 나보다 7살 연상인 47세 돌싱녀를 만났다.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렬한 경험을 하고 나니 자연스레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렇게 주말이면 어김없이 클럽을 찾아다니며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찾듯 새로운 만남을 기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돌싱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시간 되면 이리로 좀 올래? 어디로요? 내가 총무로 있는 모임인데 나오기로 한 남자들이 3명이나 갑자기 못 나오게 돼서 내가 자리 좀 채워주면 좋겠어. 어떤 모임인데요?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하는 모임인데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리야. 오, 딱 제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나더라고. 형님의 말에 이끌려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식당 하나를 통째로 빌려 진행되는 모임이었고 50대 전후로 보이는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자유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시선을 끄는 한 여성이 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다는 생각이 스쳤고 순간 기억이 번쩍 났다. 올봄 친구 결혼식에서 봤던 친구의 장모님이었다.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나는 그녀 주변을 맴돌며 자연스럽게 눈에 띄려 했었다. 몇 번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그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점점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 듯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다가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정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박영숙이에요. 정말 제 스타일이십니다. 너무 미인이세요. 제가요? 네, 사실 제 이상형이 견미리님인데 처음 영숙 씨를 보고 순간 견미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호호호. 저를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진심인데요. 내 말에 그녀는 기분이 좋은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내 술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었다. 어머나, 술이 넘치는데요? 호호, 술을 넘치게 따르면 정이 넘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녀는 꽤 적극적이었다. 정수 씨, 제가 언제든지 연락해도 될까요? 그럼요. 혼자 지내는 사람들끼리 내외할 필요 있나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하룻밤에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죠. 호호. 만리장성 쌓는다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녀는 정숙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묘하게 남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아마도 그 부분이 나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던 것 같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수 씨, 올해 몇 살이에요? 나는 순간적으로 고민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었다. 결국 나는 나이를 속이기로 했다. 45살이에요. 어머, 엄청 동안이시네요. 그런 영숙 씨는 올해 몇 살이세요? 47살이요.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그녀가 올해 50살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녀 역시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연상인데 어쩌죠? 괜찮아요. 전 예전에 15살 연상과도 만나봤는거려. 어머나, 그 정도면 엄마뻘 아닌가요? 엄마뻘이면 어때요? 서로 통하면 되는 거죠. 왜? 연하는 싫으세요? 아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호호. 가벼운 농담과 술잔 몇 번의 건배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반쯤 내게 마음을 연 듯 보였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0살 때 철없이 결혼했지만 남편과 사별한 후갑으로 지낸 지 5년이 넘었다고 했다. 외동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는 혼자 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고 그 감정을 알아차린 순간 나는 더욱 그녀에게 끌렸다. 여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서로를 위한 작은 거짓말은 있었지만 숨길 만한 일은 없었죠. 여자친구는 네이버 카페 모임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어온 일이었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페에서 그녀에게 유독 찝적대는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네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선을 넘은 대화들이 오갔고 외로우면 언제든지 와. 내가 받아줄게.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생겨 지방에 보름 정도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뒤 여자친구의 행동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숨어서 카톡을 확인하거나 휴대폰을 평소처럼 테이블 위에 두지 않고 가방에 넣어두곤 했죠. 평소라면 제가 핸드폰을 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왠지 숨기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그녀는 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왜 그랬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얼마 전 결혼 사진에서 절 봤다고요. 그동안 자기를 속여왔단 사실에 화가 났었다고요. 내가 사위 친구라는 사실이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속이고 만났다는 게 화도 났고 그동안 우리의 어정쩡한 관계 때문에 심란해 그 남자를 만났다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순간 나도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 왜냐하면 영숙이랑 가까워지고 싶었으니까. 널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당당하게 만나자.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렇게 1년간의 비밀 연애를 끝내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솔직해질 때 비로소 더 깊어진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힘들어도 일을 하고 싫어도 일을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본주의에서 돈은 곧 가치이고 어떠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건 부정 못할 사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선 인내하고 돈을 모으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마련이죠. 오늘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애인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만난 지 2년이 조금 넘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커플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나이대가 30대다 보니 나름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남자친구와 과연 결혼까지 해도 괜찮을지 자꾸만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났습니다. 막 잘생긴 건 아니어도 나름 괜찮은 외모와 재미있고 유쾌한 성격이 저 또한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소개받고 약 1개월 정도 썸을 타다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연인이 되었죠. 남자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늘 똑같은 데이트보다 색다른 재미를 얻고자 하는 남자친구 덕이었죠. 그런 모습이 초기에 호감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매일 같은 패턴 데이트로 질리고 서운해진다는데 저흰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생활 방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지출이 컸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딱 잘라서 반반을 하진 않았어도 거의 비슷하게 부담하려 했기에 저에겐 날이 갈수록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연애를 하면서 날이 갈수록 카드값이 늘어만 갔고 점차 월급으로 카드값을 내면 남는 게 없는 수준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현금이 부족해 신용카드를 쓰고 또 카드값은 많이 나오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런 소비 패턴을 정말 고쳐야겠다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예전보다 돈을 못 모으고 있다고 우리의 소비를 조금 줄일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더라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며 물으면서요. 그래서 저는 버는 족족 다 써버리는 기분이고 슬슬 결혼이나 내 집 마련도 염두에 둬야 하는 나이인데 걱정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일단 알겠다며 지출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 데이트도 하고 집밥도 해 먹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뭐든 사 먹고 시켜 먹는 것을 좋아했고 데이트도 매번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특히 펜션이나 호텔같이 여행이나 놀러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물건을 사는 것도 씀씀이가 컸습니다. 저에게 사주려는 물건들 또한 가격대가 낮지 않았고 이는 저에게 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커지는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남자친구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집도 살 생각이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렇게 쓰기만 하면 언제 모을 거냐는 제 말에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또 그 얘기야. 쓰려고 버는 건데 쓰는 게 어때서 순간 남자친구의 무책임한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진지하게 결혼 생각이 있긴 한지 물었죠. 결혼 생각이 있다는 남자친구에게 서로 자산 상태를 오픈하자 했습니다. 순간 남자친구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알아서 잘 모으고 있다며 피하려는 남자친구의 모습은 더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죠. 결국 서로 가진 자산을 공개했고 생각보다 심한 자산 상태에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따로 혼자 살고 있고 차량도 각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500만 원가량의 차 할부금은 최근에 다 갚았고 그 외에 약 4천만 원 정도를 모아두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저보다 비싼 차량을 타고 있긴 해도 씀씀이나 하는 행동들이 저보다 더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많이 빗나갔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자산 상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차량 할부금은 아직도 2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었고 부족한 보증금을 위해 받았었다는 신용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치더라도 빚만 3천만 원이 넘었고 그가 보유한 현금은 200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나름 빚이나 차 할부를 갚은 것도 내 재산 아니냐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당장 결혼이나 집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하나도 되지 않고 빚으로 산 게 무슨 재산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상태로 지금과 같은 사치를 부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죠. 영원도
아닌 마이너스라니요. 더군다나 이래 놓고 결혼을 얘기하고 집을 얘기하던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갚고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판하고 참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제부터 절약하고 돈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돈을 아끼고 모으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저축해가며 돈 모으는 재미를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나름 돈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얼마를 모으는지는 서로 터치하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 그것까진 너무하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약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몇 달간 모은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아넣었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소위 물을 탄다고 하는 행위, 즉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 감행했죠. 몇 달간의 노력이 다시 물거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고 돈을 모으는 걸 먼저 하자 했는데 말이에요. 결국 폭발한 저는 너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잠시 시간을 갖자 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저를 붙잡는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찬 저에게 시집 언제 갈 거냐는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하지만 제 30대를 같이 보낸 남자친구의 상황은 도저히 당장 무엇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빨리 결혼하고 이세도 계획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라도 잘 사느냐고요? 그랬다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겠지요. 물론 남자친구를 아직 사랑하고 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기에 이 남자와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한평생을 지금 남자친구에게 걸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연애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이어나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음 아프지만 접는 게 제 인생의 좋은 선택일까요?